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아직까지도 장외 주식이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소장님께서는요. 젊을수록 장외 주식, 돈이 없을수록 장외 주식을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한 대로 젊을수록 장애 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애 주식. 오늘 또 장애 부의 홈런을 함께 날려봅시다. 좋습니다. 홈런 날릴 준비 여러분 되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여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한 주간 이슈부터 저희 빠르게 복습을 해보죠. 일단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월요일, 화요일이었나요? 카카오페이 공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카카오페이가 100%의 균등 배분을 실시했죠. 네. 그동안은 비례가 균등과 5대5로 했는데 이번에는 균등을 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82만 명, 우리가 182만 명 하면 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대전 직할시 인구가 144만 명, 145만 그렇죠. 전라남도 전체 인구가 18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체 인구가 공모주에 참여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를 사랑하고 있고 이제는 장애주식, 이 공모주식은 일반 대중 속에서 사랑받는 예. 엄연한 새로운 투자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약증거금은 5조 한 600억 정도 모였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뭐 청약들 보면 50조, 60조 했는데 이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균등 배분은 이 청약 증거금이 아니라 참여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전라남도 인구 전체가 참여할 정도로 흥행에는 대박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 거의 뭐 전라남도 인구수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했던 그렇죠. 2만 비율을 명대이기 자랑했다니 놀라운데요. 자, 소장님 그렇다면 그 카카오페이를 공약에 도전했던 분들이 또 MZ 세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방송인들 MZ 세대가 예. 이 장애 주식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그건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고 특히 이번에 카카오페이의 2명 중 1명은 바로 20대, 30대 네. MZ 세대가 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새로운 투자처를 갈망하는 20대, 30대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공모주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장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으로도 공모시장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가 도전적으로 공모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일반 우리가 하는 보험이라든가 증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신규 사업에 진출된 기업에 40대, 50대 이해도보다는 20대, 30대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장애주식 시장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뜨거웠던 열기 잠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핫한 장외 주식 관련 이슈입니다. 토스증권 뭐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방송 우리 조윤출 님께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토스증권이 이제 해외 주식 서비스까지 런칭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바 리퍼블리카 혁명의 혁명을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비바 리퍼블리카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증권, 토스뱅커 정말 공격적으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토스증권이 올 안에 해외 주식 거래까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토스가 앞서 말한 대로 가장 많은 MZ 세대의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군들이 계속 하나둘 쏙쏙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증권 또는 보험, 앞으로 뱅크까지 이 토스의 확장성은
정말로 커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토스 증권과 토스 보험 또 앞서 말한 대로 토스 뱅크가 연대되어 있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에서 20대, 30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참여한다면 이 토스의 현재 주력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에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 우리 소장님께서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한 관심 가져주셨고 토스증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하는 움직임 이번 주에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 이슈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리서치 업체에서 네. 비상장 업체 분석 보고서를 그냥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 발간한다. 이 말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이 어엿하게 이제 코스닥 거래소 예. 또 장외 주식 새로운 투자처로서 정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리서치 아름은 독립 리서치 업체인데요. 예. 이 아름에서 정기적으로 장외 주식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알려드린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인 장외 주식 시장에서 일반 개인들에게 정보 업체들이 하나둘 뛰어들어서 장외 주식을 분석해 준다면 투자의 이종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깜깜이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정부의 비대칭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면 삼성증권도 얼마 전부터 리서치를 발행을 했고 우리가 신한금융투자도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죠. 독립 리서치 업체 아름에서까지 정기적인 리서치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면 장외 주식 시장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석 서비스가 시작이 아무래도 됐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 장외 주식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기 보고서 보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 지혜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로 삼아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한 주를 보건대 두나무 관련주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난 아니게 성과를 그렇죠. 보였었는데 네. 역시나 한투가 부각받았잖아요. 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평가이익이 조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투가 예. 583억을 투자했습니다. 예. 특히 한투가 이번에 뭐 사장도 연임을 했지만 상당히 부친 소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1년, 2년을 못 넘기고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연임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투의 성공은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의 성공은 이 두나무입니다. 두나무와 토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와. 토스뱅크까지. 그래서 우리가 두나무에 투자한 금액이 583억이 우리가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 가격으로 봤을 때 가격이 1조 519억. 하나투자증권의 전체 시총이 1조 2천억이니까 시총과 맞먹는 순이익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이처럼 대박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은 상장 주식이 아니라 바로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00억이 1조가 넘어갔으니까 그 상상력, 그 어떻게 보면 오른 만큼의 가격은 바로 비상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회사로서 전체 회사의 시가총액을 맞먹는 순이익을 냈다는 것은 또 다른 기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투자증권은 비상장에 있는 토스에도 예. 투자를 했습니다. 이 비바 리퍼블릭의 토스까지 투자하면서 하나투자증권의 성공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도 체인지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은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한투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조 단위의 평가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도 좋은 기업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잘 장외 홈런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주 동안 과연 어떤 등락 이어가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세 체크해 볼까요, 소장님? 네, 보겠습니다. 안중한 시세 보면 현대 ENG 네.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2,000원, 11만 5천원이고 LG CNS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닛도 72,500원. 누닛이 전주에 상장을 발표했죠. 11월 달에 네. 상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만 원대에서 다시 7만 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나무 역시 상장돼 있는 두나무 관련주가 핫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두나무가 전주에 42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47만 5천 원. 그때 방송할 때 한 50만 원까지 무난하다고 봤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가상자산이 ETF의 효과가 좀 밀리면서 요즘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디 프렌드 변동 없었습니다. 큐라티스도 18,000원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이프레드는 변동 없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10만 5천원 변동 없었습니다. 야놀자도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고요. 네. 야나두도 100만 원 선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SK에코프렌트도 큰 변동 없는 8만 3천 원대 가격을 지켰고 넷마블레우도 2만 7,850원 어제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K뱅크까지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다. 한 주간 시세를 보면 많은 변화가 없는 한 주였습니다. 예. 그렇네요. 사실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 코스닥도 이번 주 조금 뭐 어려웠다라고 토로하신 분들 많았는데 장외 주식에서도 그렇게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시즌으로 이해하면서 시세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IPO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일까요? 카카오페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엔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상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의 한 주였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카카오페이가 공모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비상장 주식에 남아있는 IPO 관련주들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거의 중동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보합권에서 머무는 한 주의 시장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주식들은 상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 시장 또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반 개인들이 유입되는 한 주였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네. 많이 유입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공모 예정주가 또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 이끌게 될지 이 부분 기대 많이 해보면서요. 저희 장외 주식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좀 궁금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면 되시는 거 아시죠?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은요. 지금 실시간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튜브 채팅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다 괜찮습니다.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도착한 질문들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 거래 시 이용하는 플랫폼은 어디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좀 많잖아요. 네, 최근 그렇죠. 들어서는 많이 있습니다. 광고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대체 뭐가 있고 뭐가 좋은 건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외 주식 시장이 앞서 말한 대로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히 2020년 SK 바이오팜부터 시작되어 있는 네. 장외 주식 사랑은 이제 일반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장외 중개 업체와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적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플랫폼들이 하나 둘씩
삼성증권 또는 신한금융투자, 유한타증권 이런 증권사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 가장 좋나라고 했을 때 각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KOTC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어떻게 합법적인 거래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OTC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에 투자 금액이 10억 미만은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KOTC에 좀 더 우량한 종목들만 들어간다면 개인적으로 KOTC는 거래가가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과 동일한 시간대에 출범을 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마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KOTC는 불편한 게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의 넘버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OTC의 거래 시에는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140여 개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증권거래소, 우리가 서울증권거래소라든가 또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T스탁 이런 곳에서는 거의 5천여 개 종목이 거래되는 것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어떻게 거래수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요. 144개 그쵸. 정도면 낮기 때문에 우리가 KOTC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정이라도 해서라도 좋은 종목들을 KOTC에 많이 유치해서 KOTC가 명실상부하게 장외주식 거래의 톱10이 톱1이 될 가능성이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C에 들어간 종목들은 네. 상장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장할 때 상당히 좋은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어떻게 보면 KOTC의 입성과 동시에 코스닥의 상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일반 개인들도 KOTC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KOTC가 유일하게 합법적 기관입니다. 네. 합법적 기관이고 거래하는 방법, 양도세 면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상대 매매가 아니라 거의 경쟁 매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OTC를 장외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KOTC를 지속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KOTC에 없는 종목들은 두 번째로 종목 38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려요. 38 커뮤니케이션은 국내 3대 사설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38 커뮤니케이션, P스탁, J스탁 이 세 곳이 있었고 현재 지금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38 커뮤니케이션과 P스탁입니다. 네. 특히 38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20년이 넘는 시장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회사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풍부하다. 특히 주주 동호회 활성화는 누구보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8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은 투자자 안정장치가 좀 미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을 주었는데 주식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돈을 주었는데 주식을 못 받는 경우, 이 상반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안점으로 등장한 게 바로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 또는 유한타 증권의 유니콘, 비바 유니콘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네. 이 38 커뮤니케이션의 안전 리스크로 등장한 것들인데 이 가장 큰 안전 리스크는 주식을 주고받는 것이 안전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허위 매물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상으로 허위 매물과 허위 매수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적정 주가를 편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이런 투자자의 안정장치를 확보하고 자기 계좌에 돈을 넣고 자기 계좌에 주식을 받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거래는 확보했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다만 증권 플러스 비상장 또한 거래되고 있는
업체들 95%가 바로 중개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 허위 매도나 허위 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에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거래소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권사가 계좌만 위탁받아서 행위하고 있다. 이 운용의 주체는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38 커뮤니케이션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매도와 매수물을 올리는 것도 중개업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38 커뮤니케이션보다 증권거래소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식을 편입할 때는 여러 곳의 증권 플랫폼 시장을 비교해보고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젤리길은 우리가 소수점 투자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엔젤리길은 그래서 어떻게 조합 형태로 투자를 해서 본인이 주식을 가져가지 않고 나중에 조합이 만기가 도래됐을 때 그 이익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소액으로 비통일주권 기업이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엔젤릭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점 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뛰어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마이 유니콘입니다. 우리가 유안타 증권인데 개인적으로 유안타 증권이 상당히 좋은 거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없이 하나은행 에스크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주식을 중개할 때는 바로 증권사 직원이 매도자와 매수자를 상호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전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비마이 유니콘입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개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총 6개를 대표적으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적합한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투자 형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장 데이터가 많은 38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시고요. 좀 더 나는 보수적이고 좀 안전한 거래를 하고 싶다 하면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증권거래소 비상장은 수수료가 매도자에게 1%, 매수자가 1%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허위 매물을 잡아내지 않는 자정적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은 38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좋고 또 어떻게 보수적 관점으로 안전한 거래를 하고 싶고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사람은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증권 거래 플랫폼을 선택할 때 수수료도 무시 못 하잖아요.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험해도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거래 플랫폼 여러분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플랫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다음 질문을 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소장님. 장외 주식 시장도 무증, 유증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외 주식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우리가 벌고 있는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시장 못지않게 똑같이 모든 거래 형태는 이루어지고 있고 증자라든가 무상증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회사가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금이 풍족해지고 있고 상장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멉니다. 이 먼 여행길에 이 자금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상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비상장 회사, 장외 주식에 있는 회사들의 자본금이 작습니다. 자본금을 증액할 때도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본금이 작고 주식수가 작은 곳은 거의 90%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도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하겠죠. 따라서 무증, 유증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도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 그러면 장외 주식을 어떻게 보면 장외 주식 시장에서 배당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배당만. 그렇죠. 우리가 상대가 그래 가족 경영이라고 하죠. 가족들은 네. 자기 중심으로 거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 상장해서 주주총회를 열 이유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외부감사 기관으로부터 또 이렇게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보통 가족 경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규트라인 보일러 같은 회사들 상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경동 나비에는 이미 오래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규트라미 보일러는 상장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가족 안 경영이다. 했죠. 그러나 배당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은 배당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바디프렌드가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매년 중간 배당까지 해서 공격적으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 강남 뭐 케이블 TV도 사모펀드가 MBK죠. MBK가 인수가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배당으로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정도로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연한 2%짜리 그 기본적으로 정기 적금을 드는 것보다 네. 비상장에 있는 회사, 배당률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가족 경영에 대한 이슈까지 좀 짚어봤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을 먼저 주어야 할까요? 돈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중고 거래할 때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물론 각자의 합의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고 거래할 때 만나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나자. 만나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겁니다. 주식을 줄 테니 돈을 보내둘라. 예. 돈을 줄 테니 주식을 보내주라. 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데 이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시 투자 원칙은 네. 주식을 먼저 받습니다. 주식을 먼저 주식을 받는다. 먼저 받고 있고 여부를 증권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일반 삼성증권이라든가 또는 미래에셋대우라든가 여러 증권사 사이트,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컴퓨터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잔고 증명으로 잔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주식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드시 증권사에 확인 전화를 해서 삼성증권이 됐건 미래에셋대우가 됐건 네. 확인 전화를 해서 입고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입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거래할 때는 주식을 먼저 받고 주식의 입고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보내는 절차로 거래하면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험해도도 많다라고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물량이 진짜 확실히 있는 건지 체크 여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게임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할 때도 물건부터 받고 돈을 보낸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잘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죠. 장외 주식 거래 시 이용하는 거래 플랫폼의 매도자, 매수자는 왜 주로 개인들인가요? 형아들,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그렇죠. 있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비상장 주식은 기관이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조합 만기된 물건을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앞서 말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네.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런 곳에 직접 매도를 올리지 않고 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이 주식을 도매업체 주식을 매각합니다. 이 도매업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개업체라고 표현하는데 중개업체라는 표현보다 돈이 많은 빅니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빅니치 개인들이 이 주식을 구매를 해서 또다시 돈이 작은 소매업자 개인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 개인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플랫폼에 있는 매도자, 매수자가 돼서 시장에 유통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개업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매도자 매수자는 거의 95%가 장외 중개업체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장외 주식 거래는 개인 대 개인 거래는 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서 유통을 시키면 이게 불법이죠. 비인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 중개업체는 회사를 내지 않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을 구매를 해서 특정 부분, 어떤 일정 구간의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일반 개인들에게 매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에 나와 있는 매도자, 매수자의 95%는 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조금 그렇죠. 나만 예. 몰랐네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처음으로 시장에 매도를 할까? 그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주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회사가 처음에 설립되면 예. 자기 돈으로 설립을 합니다. 예, 회사가 좀 잘 되면 기관 돈을 받죠. 그렇죠. 그죠? 정말 잘 되면 직원들에게 우리사지를 배합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유통하는 구조는 가장 많은 유통은 초기에 투자했던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조합 만기된 물량들을 네. 특히 10월 달부터 11월 달, 12월 달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말 정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라든가 창투사, 자문사의 수익 구조를 위해서 이익이 실현된 종목들, 조합이 만기된 비상장 주식을 장외 주식에 있는 중개 도매상에게 유통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는 기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립자, 설립자라든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 시장의 유통 구조의 최상위에 포식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많이 거래를 유발시키는 게 바로 비상장 회사에 투자했던 기관들이죠. VC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VC들이 시장에서 가장 이익을 추구하고 이 이익의 하부 구조가 바로 중개업체,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개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제일 하부가 바로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내려올 때마다 마진이 붙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애초에 100원짜리가 110원, 120원, 130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오프라인 조직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형태가 그래도 중개 수수료를 적게 내고 어떻게 보면 중간 마진을 적게 먹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인한 주식 거래보다는 온라인 형태의 주식 거래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작은 수수료도 정말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증권프로도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이용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어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장님. 다음 질문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개인들이 그러면 기관한테 바로 구매하면 좀 유통값이 떨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정말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주식을 좀 매매하면 되는데 기관들의 매매 형태는 거의 2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 거래 형태를 정확히 증거를 남겨야 되고 매매 형태를 남기기 때문에 기관들이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식은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빅리치라면 20억 이상이 있는 고객이라면 기관하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회사, 특히 자문사라든가 이런 창투사들은 매매 계약서가 정확히 명시되고 있는 금융 컨설팅 회사의 매매를 유발시킨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상당히 높은 거래 금액 아닙니까? 그쵸. 20억 이상이 개인들이 준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 또한 이 비상장 주식은 기관이 매각해서 그 주식이 잘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안에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금액을 기관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20억 이상이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죠.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잖아요.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상장 후에 주가 흐름도 궁금해지긴 한데 그 전에 이 중개업체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중개업체들은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지 나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활약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부동산도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중개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될 부동산요. 중개업체를 자격증 없습니다.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개업체 자격증을 부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중개업체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국가는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또는 통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의 가격, 적정주가 가격도 범위도 좋아질 거고 일반 개인들이 정부의 비대칭 시장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관, 어떤 특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장애 중개 업체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 중개업을 하는 특정한 자격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중개업체 사람들에게 자격증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장애 중개업체를 음성적 시장에 두지 말고 양성적 시장으로 와서 양성적 시장에서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개인들이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카카오페이가 전라남도 전체 인구에 맞먹는 공모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 주식도 어엿하게 장애 중개 거래 자격증을 부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시장이 투명하고 또 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도 좋겠지 않냐라는 소장님의 코멘트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더 궁금한 건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뭐 청약 열기 뜨거웠는데 그렇죠. 소장님 지금 저기 물결 보이시죠? 네, 알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11월 3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 가요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한번 놓게 보겠습니다. 기간의 흥행에 성공했죠. 수요 측에 일반 흥행도 성공했죠. 예. 그리고 두 가지의 쌍끌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도 거의 70%를 육박했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카카오페이가 상장된 이후에 6개월 동안 낙을 걸겠다, 3개월 동안 낙을 걸겠다. 이 기간의 70%가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카카오페이의 의무 보유 확약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애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은 6% 정도 6% 정도만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무원들 특히 기관과 애국인의 형태에서 특히 애국인들의 기본적인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낮다는 것은 상장 첫날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페이의 장점으로 본다면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으로 본다면 코스피 200에 바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앞서 말한 대로 상장 첫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게 9만 원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위에까지 간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3만 4천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따상을 갔을 때는요.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페이의 흐름은 바로 상장 첫날 나오는 물량입니다. 이 공모주 물량과 특히 알리페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28% 가까이 됩니다. 첫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39% 가까이가 첫날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에서 애국인의 의무 보유 하가까지 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상장된 후에 주가의 흐름은 반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메리츠증권 한 11만 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KTB는 5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만큼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좋은 쪽은 좋은 쪽, 나쁜 쪽은 나쁜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9만 원 가격도 상당히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상반기 순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는 상태에서 현재 플랫폼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소법이 실행되면서 일정 부분의 판매 상품들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가 규제 사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금소법이
지속적으로 규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페이의 성장에는 한계점을 2021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상장 첫날부터 이 주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상장 첫날 무너진다면 같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뱅크의 예를 듭니다. 카카오뱅크도 상당히 안 좋게 보았는데 상장 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를 보시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기업의 바탕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미래의 성장성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적 규제 사항들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시장이 올라갔을 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카카오그룹이 겪는 숙제일 겁니다. 플랫폼 규제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해도 안쪽으로 봤을 때 뭐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도 챙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참고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또 어떤 첫 주가 행보 보이게 될지도 저희와 함께 팔로잉 해보시죠. 자, 이렇게 Q&A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다면요.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방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한 걸음 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 코너 들고 오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 BGM이 왜 이렇게 신날까요? 소장님 어떠세요? 저도 좋습니다. 기계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네, 소장님, 우리 장외 주식 지금 이런저런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전 매매에 있어서 궁금한 게 바로 매수와 매도 타점이거든요. 그렇죠. 매수는 기술이다,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거에 대한 분석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장외 주식에서는 매수, 매도 때를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간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장애주식의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언제가 가장 좋은가 할 때 제가 그래프를 한번 살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나눠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단계에서 7단계를 보시면 우리가 단계별로 봤을 때 회사 설립이지 않습니까? 1단계와 2단계. 증권사와 접촉을 합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접촉되고 난 이후에 상장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상장 심사 결과가 나오겠죠. 이때까지가 1단계에서 5단계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고 매도 타이밍은 예? 겹칩니다. 4단계에서 7단계까지인데 상장 심사 청구를 할 때부터 있잖아요. 예. 일부 구간이 우리가 당기 2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장 심사 청구라는 시점에 1차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고 공모가가 결정되는 시점 6번 단계죠. 예? 6번 단계에 공모가가 결정되는 시점에 가장 많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 구간이 많이 실현됐다고 한다면 장에 있는 양도세는 충분히 내릴 가능성이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예. 이유는 상장 시 가격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5대5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부터 상장 심사 청구 단까지는 일부 구간에서는 매수 중심으로 가고 다시 상장 심사 청구에서 상장 공모까지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 네. 이러면 두 단계로 크게 나눠지고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은 매수할 때보다 매도할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매도 포인트는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되는 시점에 가격이 가장 어떻게 시장이 하락일 때 많이 상장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가 볼 필요가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사업군이 바이오인가 또는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인가 그 시대에 맞게끔 상장했을 때 상장의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는 5대5 전략으로서 앞서 말한 대로 상장 전에 50%를 매각하고 상장 후에 50%를 매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안정된 리스크를 확보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할 매도가 장외 주식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은 저희가 체크가 될 만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전에 1, 2, 3, 4, 5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면은 우리가 한 몇 년 정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최소 2년은 묻어줘야겠죠. 2년은 묻어주자.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주식 가치 투자의 5원칙이 있습니다. 5원칙. 네, 5원칙에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윳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여윳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상장 가다가 또 연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2년이 3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것은 회사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회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상장을 가기 위해서 상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연기해서 그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치 투자의 5원칙 제 1원칙입니다. 예. 가장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비상장에서는 우리가 미수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미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비상장 주식은 이 환급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좀 편한데 매도 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최소 시간은 2년 이상은 묻어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 투자해라. 이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분산 투자, 자본금이 작은 사람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몰빵을 하라고 합니다. 한 종목은. 그래서 그 자본금이 좀 더 늘어난 상태에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자본금이 작은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50만 원짜리 주식에 몰빵하는 게 낫고요. 이 자금이 점점 커졌을 때는 분산 투자 형태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소 3개에서 5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비상장에서는 상장이 되지 못하면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상장에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 투자증권이 투나무에 500억 투자하고 1조를 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뜻은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풍속적 표현으로 한방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방에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는 분산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익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장기주식 가치 투자의 5원칙 세 번째가 바로 가치 투자를 하라. 가치 이 말씀 투자를 드리겠습니다. 하라.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요. 기업의 현재 가치와 또는 미래 가치 또는 기술적 가치까지 고려해서 네.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리스크를 관리해야겠죠. 앞서 말한 대로 장애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회사의 피드백,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장애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바로 회사의 주식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주식 담당자는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익 실현 매도가 중요해요. 앞서 말한 대로 맞아요. 이익 실현 되면 매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투자의 5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5원칙을 늘 여러분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늘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원칙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이밍과 5원칙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께 이것만큼은 꼭 있을까요? 네, 장애 주식은 저축 상품입니다. 단기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 상품을 들었다 하고 2년 이상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 투자의 세계에서 제대로 가치 분석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에 있어서 장외주식 투자 파트너 되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돌아올게요. 소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